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금성출판사 3-1 설명 방법 파악하며 글 읽기 지문 분석하고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유형 베스트 알아보겠습니다. 중학생도 세금을 내나요에 쓰인 설명 방법을 묻는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중학생도 세금을 내나요 관련 내용 일치 확인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에 쓰인 설명 방법을 묻는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 관련 내용 일치 확인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설명하는 글에 대한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글을 읽고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도 세금을 내나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세금에 관한 유명한 말을 남겼다. 대통령이 되기 전 국회의원에 출마한 케네디가 선거 유세를 하는데 한 사람이 저는 국가가 저한테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세금만 거두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세금을 깎아줄 건가요? 라고 질문했다.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질문입니다. 케네디는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케네디 대통령의 말처럼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국민이 먼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럼 그 의무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읽는 중 활동을 보겠습니다. 글의 첫 부분에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인용한 이유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정부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우선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도로를 건설하거나 여러 공공시설을 짓는 일이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이나 치안도 정부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교육은 말할 것도 없다.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것도 정부이고 고등학교나 대학 교육도 정부가 지원한다. 의료보험이나 실업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도 정부가 운영한다. 자, 정부가 하는 일이 매우 많네요. 이것을 정부가 하는 많은 일을 열거하여 세금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정부는 그 돈을 어디서 구할까? 바로 세금이다. 세금은 정부가 국가 재정을 조달하고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다. 그래서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되는 것이다. 국가는 세금을 국민에게 걷는다. 세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설명 방법 구분이 쓰였습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내는 세금을 말한다. 설명 방법 정의가 쓰였습니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 기업이 내는 법인세,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 등이 이에 포함된다. 설명 방법 예시가 쓰였습니다. 간접세는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이다. 설명 방법 정의가 쓰였습니다. 물건을 살 때 사람들은 물건에 대한 세금을 직접 세무서에 내지 않는다. 이미 그 물건을 살 때 치른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 쓰였기 때문에 설명 방법 인과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은 누가 낼까? 그것은 그 물건을 판 기업이나 가게 주인이다. 이처럼 간접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와 매겨지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나 개별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설명 방법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직접세와 간접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절한 방식이라 생각하는가?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적게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세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한다. 설명 방법 인과가 나왔습니다. 세금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으니 공평해 보인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단점도 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세율을 높이면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욕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간접세는 사람들의 소득이 많든 적든 간에 물건을 살 때 부담하는 세금이 똑같다. 설명 방법 중에서도 대조가 쓰였습니다. 직접세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표현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음료수 한 잔을 사 마시든지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음료수 한 잔을 사 마시든지 둘이 내야 하는 세금은 동일하다. 설명 방법 예시가 나왔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누구나 똑같이 내는 간접세가 더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간접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소득에 비해 내야 할 세금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이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 쪽에서 보면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세금을 걷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직접세는 모든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데 이것이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간접세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자동적으로 내게 되니 정부로서는 편하다. 반면에 라는 말이 나왔으므로 설명 방법 대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잘 걷힘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으면 직접세로 얻을 수 있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직접세와 간접세 가운데 무엇이 좋은지 해답을 찾는 것은 참 어렵다. 지금까지 많은 설명 방법이 쓰였습니다. 정의, 예시, 인과, 대조입니다. 여러분은 세금을 내본 적이 있는가? 세금하면 보통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 내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도 세금을 내고 있다. 가령 책이나 학용품을 사고 난 뒤에 받는 영수증을 살펴보면 물건값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신청할 때 내는 비용에 포함된 인지세도 세금, 즉 간접세의 일종이다. 설명 방법 예시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나라의 살림살이와 국민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해 국민에게 세금을 걷고 있으며 세금은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 그러므로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중학생들에게 세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글이고요. 설명하는 글의 특성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설명문의 구성은 처음, 중간, 끝으로 나뉩니다. 학습활동을 보겠습니다. 설명 대상은 세금이고 글을 쓴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제공하려고 하는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처음, 중간, 끝으로 나뉘고요. 처음에 케네디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하고 중간에는 정부가 세금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직접세와 간접세의 특징을 설명했고 직접세와 간접세의 장단점을 설명했습니다. 끝으로는 중학생들이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글의 각 부분에 쓰인 설명 방법을 골라봅시다. 정의, 예시, 인과가 나왔는데 직접세는 무엇을 말한다? 정의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적게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세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때문이다. 이런 말을 통해 인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책이나 학용품을 사고 난 뒤에 받는 영수증을 살펴보면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이런 말이 나왔으므로 예시입니다. 자, 그리고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을 중심으로 직접세와 간접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고 그러면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장점, 단점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공통점은 꼭 필요한 재원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재정을 조달하고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원입니다. 차이점은 직접세의 장점은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간접세의 장점은 소득의 차이와 관계없이 세금이 동일하고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걷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직접세의 단점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세율을 높이면 일할 의욕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 단점은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걷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간접세의 단점은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으면 직접세를 얻을 수 있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세의 장점이 간접세의 단점이 되는 것이지요. 설명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 구분입니다. 직접세는 이것을 말한다. 정의입니다. 이에 포함된다. 예시입니다. 간접세는 세금이다. 정의입니다.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인과입니다. 이처럼
예의다. 예시입니다. 구분, 정의, 인과, 예시 등이 쓰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지문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이라는 지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이 뭘까요? 질문 형식을 통해 중심 화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읽는 이가 생각해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대답은 다양하다. 사자, 곰, 뱀, 악어처럼 포유류 아니면 파충류 이름을 댄다. 설명 방법 중에서도 예시, 열거가 쓰였습니다. 가끔 살아있는 모습을 결코 본 적이 없는 공룡을 말하다가 친구들의 핀잔을 듣는 아이도 있다. 하지만 중학생 이상의 청중들에게 물으면 답은 하나다. 사람이 바로 그것. 어찌나 단호한지 정말 사람이 제일 위험한 동물처럼 들린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보면 되겠는가? 사람보다 위험한 동물이 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글의 첫 문단에서는 예시와 열거가 보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은 따로 있다. 날씬한 몸매에 투명한 날개와 털이 덥수룩한 다리, 털이 보송보송한 한 쌍의 더듬이, 한 쌍의 겹눈, 바늘처럼 기다란 주둥이가 특징인 이것. 자, 개체의 부분, 요소로 나눈 설명 방법, 요소 분석입니다. 자, 몸무게는 기껏해야 2mg, 우리 머리카락 4가닥 무게쯤 된다. 너무도 작고 연약하여 안쓰러울 정도다. 하지만 이 동물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정말 싫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의 이름은 모기. 그렇다.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은 모기다. 무려 72만 5천 명이 매년 모기 때문에 죽는다. 처음 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 제시했습니다. 글쓴이가 이 단락에서 쓰인 설명 방법 분석 중에서도 요소 분석입니다. 모기의 신체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로 나누어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읽는 이가 모기의 신체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연의 소리를 좋아한다. 빗소리와 시냇물 소리에 평화를 느낀다. 새의 소리를 듣고 짜증을 내는 일은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다. 곤충의 울음도 좋아한다. 곤충은 목청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낸다. 보통 짝을 찾기 위한 애절하면서도 간절한 울음이다. 그 간절함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엥 하는 모기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소리는 결코 노랫소리나 짝을 찾는 애달픈 울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사실이다. 모기는 짝을 찾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 모기는 사람의 피곤한 몸을 누이고 불을 끄면 사람에게 출동하느라 어쩔 수 없이 소리를 낼 뿐이다. 모기 소리 들리더니 곧 가려움이 몰려오더라는 경험은 모든 지구인이 다 해본 것이다. 모기는 사막과 남북극을 제외한 모든 곳에 산다. 내용 일치 문제 중에서 모기가 지구의 모든 곳에 서식한다는 틀린 선택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모든 지구인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꽤 넓은 지역에 사는 건 맞습니다만 모기는 사막과 남북극을 제외한 모든 곳에 삽니다. 50만 년 전 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직립 원인은 더운 지방을 떠나 추운 지방으로 이주했다. 먹을 것도 상대적으로 적고 생활도 불편한 추운 지방으로 이주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병균과 벌레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유는 때문이다. 설명 방법 인과가 나왔습니다. 불을 피워서 추위만 피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감수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모기는 가장 끔찍했다. 생각해보라. 전기 모기채, 스프레이 살충제, 물파스드. 이것은 이제 현대사회에서 모기를 막을 수 있는 물건들이죠. 더 없는 여름밤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모기장은커녕 제대로 된 옷도 없던 시절의 말이다. 이 단락에서는 인과가 쓰였습니다.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모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모기 연구자들조차 모기가 좋아서 연구하는 것은 아니다. 모기는 번거롭고 성가시고 없으면 정말 딱 좋은 존재다. 사람들은 모기를 몹시도 미워한다. 우리가 모기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물고 가렵게 하기 때문이다. 가렵지만 않으면 엥 하는 소리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눈에 불을 켜고 모기를 잡을 이유가 없다. 여기에 모기의 비극이 있다. 모기 가운데 아주 일부가 우리 피를 빨아먹는다.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니다. 우유 한 방울 정도다. 우리가 밤새 여름하기에 모기에게 피를 빨린다고 해도 기껏해야 티스푼 하나 정도의 양이니 우리가 무시하는 셈 치면 된다. 게다가 모기가 피를 빠는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다. 바로 모성의 다. 오로지 산란기의 암컷만 피를 빨아먹는다. 자식을 위해 풍부한 영양분이
필요한 것이다. 수컷이나 산란기가 아닌 암컷은 괜히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위험을 자초하지 않는다. 모기가 피를 한번 빠는 데에는 무려 8에서 10초나 걸린다. 이 시간이면 우리가 모기를 잡는데 충분한 시간이다. 모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지옥 같은 공포를 견뎌야 한다. 사람의 혈액에는 혈관에 상처가 나면 피를 굳히는 물질이 있다. 8에서 10초 동안 주둥이를 사람 혈관에 박고 있으면 그 사이에 피가 굳어서 모기는 주둥이를 사람 피부에 박은 채 색을 마감해야 한다. 방패가 있으면 창은 더 정교해져야 하는 법. 방패는 사람의 혈관에 상처 나면 피를 굳히는 물질이죠. 이때 모기가 쓰는 물질이 창입니다. 어떤 물질일까요? 모기는 피를 빨아먹는 동시에 침 속에 혈액 응고 억제 물질인 히루딘을 섞어서 우리 혈관에 주입한다. 우리 몸이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다. 히루딘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히스타민은 우리를 가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렵게 만드는 물질은 모기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얘기다. 특히 내용일치 문제에서 히루딘이 우리를 가렵게 만든다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봐, 위험한 적이 나타나서 자네를 공격하고 있어. 제발 일어나서 좀 잡으라고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자, 지금 이 단락에서는요,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방법과 우리 몸의 반응을 분석을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분석 중에서도 과정, 단계 분석이죠. 분석이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둡시다. 어떠한 대상을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는 요소 분석, 얽혀있거나 복잡한 것을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을 단계 분석 혹은 과정 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몸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기가 물든 말든 가렵지만 않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몸이 생각했다면 우리는 지구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몸의 소리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히스타민이죠. 가렵기 때문에 모기를 피하려고 추운 곳으로 이주했고 또 모기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지구에는 약 3,500종의 모기가 산다. 이 가운데 478종이 말라리아 모기다. 얘네들이 문제다. 얘네들 때문에 대부분 어린아이들인 수십만 명이 매년 목숨을 잃는다. 모기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 불을 켜고 벽을 살펴야 한다. 배부른 모기는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벽에 붙어서 소화를 시키며 쉰다. 그래서 우리가 때려잡은 모기들은 이미 배부른 모기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게 아니다. 이미 피를 빨렸다면 그 모기는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걔네들이 산란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 후세를 위해서라도, 아니 내년을 위해서라도 일단 모기는 잡아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인간이 산다는 얘기겠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모기만 빼고. 모기에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에게 두 번째로 위험한 동물은 바로 사람이다. 마지막에 모기에서 사람으로 화제를 전환하여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서 사람을 그리 나쁘게 보면 되겠는가 라고 비틀었지만은 또 마지막에 사람에게 두 번째로 위험한 동물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매년 47만 5천 명이 사람에게 목숨을 잃는다. 모기도 엥 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우리 몸도 가려움으로 경고를 하는데 그 나쁜 사람이라고 신호를 안 보내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겠는가? 나쁜 사람,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네요. 단지 그 신호에 오히려 미혹되게 만드는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눈을 가릴 뿐이다. 결국 모기가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나쁜 사람도 신호를 보내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모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가 처음에 언급했던 사람으로 화제를 전환하면서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인간의 삶과 관련 지으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처음, 중간, 끝 내용 잘 살펴보시고요. 모기 몸의 구조를 분석했다.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분석했죠. 요소 분석입니다. 그리고 때문이다. 아마도 병균과 벌레 때문이다. 이런 것은 인과의 설명 방법이죠. 병균과 벌레가 있어서 추운 지방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모기가 피를 빨 때 우리 몸에서 가려움을 느끼는 물질이 나오는 과정은 분석의 설명 방법. 요소 분석이 아니라 특히 이 표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단계 분석의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잘 알아둡시다. 그 외에도
뭐 다른 글을 쓸 때는 어떤 설명 방법이 좋을지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세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하고 풀어볼까요? 네, 풀어보셨나요? 이 글의 드러난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납세 의무라고 한다. 맞습니다. 직접세의 장점은 세금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직접세에는 개인이 내는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 등이 포함된다. 맞습니다.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때 내는 비용에 포함된 임시세도 세금이다. 맞습니다. 정부 쪽에서 보면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세금을 걷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니죠. 정부 쪽에서 보면 더 걷기 쉬운 세금은 간접세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18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일시정지하고 풀어봅시다. 다 풀어보았나요? 보겠습니다. 자, 모기가 피를 빨고 우리가 가려워지는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모기는 피를 빨아먹는 동시에 혈에 응고 억제 물질인 히루딘을 섞어 우리 혈관에 주입한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나온 히스타민은 우리를 가렵게 만든다. 중간에 2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인데요. 자, 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4번이죠. 히루딘을 섞었고 그 히루딘에 우리 몸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고 그럼 그 히스타민이 우리를 가렵게 만들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29번 문제 일시정지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보았나요? 설명 방법을 찾는 문제입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비교입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차이점으로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대조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위 항목을 상위 항목으로 묶는 설명 방법 분류입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위 항목을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구분입니다. 또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 예시입니다. 비교, 대조, 분류, 구분, 예시.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3-1단원 살펴봤고요. 이 모든 자료는 남모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모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금성출판사 3-2단원 설명 방법 사용하여 글쓰기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테스트부터 보겠습니다. 각 나라의 재미있는 선거 제도를 쓸 때 활용한 선거 방법을 묻는 문제 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글을 쓸 때의 각 단계에 대해 묻는 문제 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지문과 학습활동 분석 따라가 보겠습니다. 생각 열기입니다. 다음은 중학교 2학년 학생 승문의 일과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주제에 맞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설명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승문이 시간을 활용하는 내용을 종류별로 나누어 봅시다. 종류별로 나누는 것이니까 분류, 구분 이런 걸 쓰면 좋겠지요. 승문의 평일 하루와 자신의 평일 하루를 견주어 봅시다. 견주어 보는 거니까 공통점 위주라면 비교, 차이점 위주라면 대조겠지요. 승문과 자신의 평일 하루 일과가 다른 까닭을 추측해 봅시다. 다른 이유, 까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과겠지요. 자,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이용하여 독자가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명의 목적과 초점에 따라 설명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면 여러분도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글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념이나 구조를 설명할 때는 정의, 예시, 분석이 좋고 두 가지 사물이나 개념에 대해 차이점, 공통점을 드러낼 때는 비교, 대조를 쓰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물이나 개념을 열거할 때는 열거, 나열을 쓰면 좋겠죠.
일이나 사건의 문제점을 파헤치거나 해결책을 제시할 때는 인과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글감 및 자료 찾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만화를 보고 준서에 설명하는 글쓰기 계획을 정리한 후 자신의 글쓰기 계획을 세워봅시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친구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대상을 선정해서 설명하는 글을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설명하는 글입니다. 나는 강아지에 설명해야지. 뭘 설명하지? 나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 설명해야지. 그 중에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선거 모습을 구경해볼까요? 2005년 케냐에서는 과일이 그려진 투표용지로 찬반을 정하는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나라마다 선거 모습이 다르구나.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선거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순서에 설명하는 글쓰기 계획을 정리해 봐야 될 텐데요.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설명 대상, 목적, 주제, 예상 독자. 설명 대상은 선거입니다. 목적은 여러 나라의 선거 방법에 대한 정보 전달이고요. 주제는 여러 나라의 선거 방법에 대한 소개와 그러한 선거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예상 독자는 반 친구들이죠. 여러분도 스스로 설명하는 글쓰기 계획을 설명 대상, 목적, 주제, 예상 독자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획을 세울 때 또 중요한 거, 이제 설명할 대상에 대해 자료를 찾는 것이지요. 준서가 선거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찾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각 나라의 독특한 선거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그리고 설명하는 글에 맞는 설명 방법도 고려해야지. 예전에 선거를 어떻게 했을까? 과거의 선거 방법도 알아봐야지.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 쓰일까? 미래 전망도 찾아볼까? 책을 찾으면서는 전자투표도 도입이 되고 있구나. 인터넷을 검색하며 나라에 따라 선거 방법이 다양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찾아봐야겠어. TV를 보며 코스타리카에서는 선거 결과가 반영되질 않지만 어린이도 투표를 하고 투표 결과도 개표 때 함께 공개하는구나. 필리핀에서는 손에 묻은 잉크로 투표 인증을 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네. 고대 그리스에서는 도자기 파편을 쫓아낼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투표했었네. 케냐는 과일이 그려진 투표용지에 찬반 투표를 한 적이 있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네. 자, 선거에 대해서 재미있는 여러 나라의 선거 사례로 필리핀, 케냐, 오스트레일리아, 코스타리카를 보았고요. 또 과거의 선거 방법과 미래의 선거 방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료를 모아서 실제로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자료를 찾는 데에 단계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고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지진에 대한 자료를 찾고 주제에서 벗어난 것은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을 관련이 있는 것들이 묶어야겠죠. 또 묶은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글 전체 또는 문단의 주제문, 소주제문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획을 세웠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럼 이제 개요를 작성하면서 설명 방법을 설계를 해야겠죠. 소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글을 쓸 때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어떻게 조직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설명하려는 내용에 어떤 설명 방법을 쓰는 것이 적절할지 생각해봅니다. 설명문이니까 구성은 처음, 중간, 끝입니다. 목적과 내용을 볼까요? 처음에는 설명 대상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게 좋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선거, 선거의 개념, 특히 선거의 개념을 설명할 때는 친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의의 방법을 사용해야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설명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네요. 각 나라의 독특한 선거 방법, 케냐, 오스트레일리아, 코스타리카, 필리핀 이런 것들은 예시의 방법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설명한 내용에 대한 요약 마무리네요. 나라에 따라 독특한 선거 방법이 존재하는 이유니까 당연히 인과의 방법을 써야겠죠. 나라마다 독특한 선거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그 나라의 문화와 연관이 있을 테니 인과의 방법을 사용해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요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자, 설명하는 글을 이제 본격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을 다 쓰고 나서 쓴 글을 점검하고 어떤 설명 방법을 쓰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자, 실제 글, 이 본문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각 나라의 재미있는 선거제도,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직접 민주제라고 하죠.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자가 국민을 대표해서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간접민주제죠. 선거는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 일을 맡아 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것입니다. 자, 처음 부분에 정의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설명 대상인 선거의 뜻을 명확하게 풀이했고요.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앞으로 어떤 대상에 설명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하죠.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 부분이 사실상 이제 이 글에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죠.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 모습은 같은 듯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케냐에서는 과일 모양으로 찬반을 투표하는 선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라고 했으니까 예시죠. 2005년 새 법안 투표에서 찬성은 바나나 그림에, 반대는 오렌지 그림에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요, 투표를 안 하면 약 5만원가량의 벌금을 냅니다. 그 때문인지 투표율이 90에서 95% 정도에 이르는데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더 많은 국민을 투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코스타리카에서는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않지만 어린이들도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식 개표 때 함께 공개한다고 합니다. 선거와 투표의 교육적 목적에 주목한 것이겠죠. 또 필리핀에서는 투표를 마치면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 손톱에 푸른색 잉크를 묻힌다고 합니다. 이 잉크는 지워지는데 2, 3일이 걸리기 때문에 투표를 여러 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예시입니다만 또 각 단락을 보면은 인과도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케냐, 오스트레일리아, 코스타리카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리핀의 경우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임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도 인과와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참여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중복투표를 막기 위해, 이런 것들이 다 인과죠. 자, 중간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종류는 대통령을 뽑는 대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교육감이나 시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 등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세계 각 나라의 독특한 선거 모습을 소개해 줬는데 우리나라의 선거 종류를 얘기했습니다. 조금 어색하구나. 그래서 이 단락을 빼거나 혹은 고쳐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끝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색다른 선거 방법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각국의 사정에 맞추어 국민들이 선거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경우도 있겠지요. 기 위해서. 자, 역시 인과의 설명 방법이 쓰였습니다. 세계가 점점 변화함에 따라 선거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자기 파편을 이용한 방식에서 현대의 종이로 기표하는 선거로 바뀐 것처럼 아마 앞으로는 종이가 아닌 전자투표 방식이나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전자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각 나라의 사정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될지 기대됩니다. 마지막 끝 단락에서 과거의 선거와 현재의 선거, 미래의 선거에 대해서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자, 더 효과적인 설명 방법을 좀 고민해 봅시다. 고쳐 쓰는 거죠. 중간에 우리나라의 선거 종류 대신 우리나라의 선거 방법을 역시 또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 다른 나라도 독특한 선거 방법을 얘기했으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예시의 방법으로 선거 방법을 말해주면 좋겠지요. 그래서 고쳐 쓴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부재자 투표 제도를 보완하여 사전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투표를 위해 먼저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도장으로 찍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선거 마감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소로 이송해 별도로 개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전 투표제를 소개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앞에서 스스로 쓴 글들을 이렇게 또 다른 설명 방법은 없을지를 고려해서 고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짝이 쓴 글을 기준에 맞춰서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설명 대상에 맞게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했는지, 설명 대상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는지, 특히 설명 대상에 맞는 설명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이론 조금 더 보완하고 이제 문제를 풀러가 볼까요? 설명하는 글의 특성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개념을 알려주는 글이고요. 주관적인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주장하는 글에 비해 주관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글입니다.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쉽게 풀어서 쓰는 글이고요.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 등의 설명 방법이 적절하게 활용됩니다. 자,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효과를 볼까요? 독자가 설명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설명 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자가 글을 쓸 때 보다 분명하게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필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방법을 볼까요? 독자가 설명 대상의 어떤 부분을 궁금해할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내용의 특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설명 방법을 선정합시다. 그리고 설명하려는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서에 설명하는 글쓰기, 우리 교과서 학습 활동은 글감 및 자료 찾기, 개요 작성하여 설명 방법 설계하기, 설명하는 글쓰기 및 고쳐쓰기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크게 이렇게 세 단계입니다만 사실 이것을 또 좀 디테일하게 새롭게 나눠보면은 원래 이제 글쓰기 단계는 이렇습니다. 계획하기, 그리고 자료 찾고, 내용 선정하기.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는 첫 번째 학습 활동으로 묶였고요. 내용 조직하기가 개요 작성과 통하는 점이 있죠. 그리고 설명하는 글쓰기, 점검하여 고쳐쓰기.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글쓰기, 고쳐쓰기죠. 그러니까 시험이 첫 번째 순서로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순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둬야 돼요. 계획하기, 자료 찾고, 내용 선정하기, 내용 조직하기, 설명하는 글쓰기, 점검하여 고쳐쓰기. 계획을 해야겠죠, 먼저. 그리고 일단 자료를 찾고 그 중에서 우리가 쓸 글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골라서 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어떤 구조로 글을 쓸 것인지 개요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조직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고 난 다음에는 점검하여 고쳤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말하니까 이 순서를 꼭 지켜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순차적으로만 진행되지 않으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준서가 쓴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설명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부분에는 선거의 개념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정의의 방법을 썼습니다. 중간 부분에서는요, 각 나라의 독특한 선거 방법을 잘 나타내기 위해 예시의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케냐, 오스트레일리아, 코스타리카의 경우 국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리핀의 경우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과의 방법도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중간에 쓰인 설명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예시, 인과죠. 제일 마지막, 각 나라마다 독특한 선거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그 나라의 문화와 관련이 있을 테니까 이 역시 인과와 관련이 있겠네요. 주제에 맞는 설명 방법이 중요합니다. 같은 설명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의 특성, 주제, 설명의 목적이나 초점에 따라 설명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요. 자, 그럼 문제를 한 3문제 풀고 나서 마무리해 볼까요?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일시정지하고 풀어봅시다. 다 되었나요? 처음, 중간, 끝의 구성을 이제 개요를 짰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선거, 선거의 개념, 각 나라의 독특한 선거 방법, 케냐, 오스트레일리아, 코스타리카, 필리핀, 그리고 각 나라에 따라 독특한 선거 방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처음에서는요, 설명 대상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맞습니다. 선거가 왜 중요한가? 이런 걸 얘기해주면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겠죠. 또 처음 중부분에서는 선거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정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선거의 개념을 설명할 때는 당연히 정의가 적절하겠죠. 정의의 설명 방법이 적절할 겁니다. 자, 중간 부분에서는요, 각 나라의 독특한 선거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예시의 방법을 쓸 수 있다. 맞습니다. 각 나라별 예시를 들면 될 것 같습니다. 끝 내용에서는 설명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본격적으로 작성한다? 아닙니다. 설명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본격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중간 부분이에요. 답은 4번이고요. 끝 부분에서는 자, 이런 독특한 선거 방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는 인과를 쓴다. 이유니까 인과의 설명 방법이 적절하겠지요. 맞습니다.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풀어볼까요? 자, 설명 방법이 중요하니까 10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시정지하고 한번 풀어봤나요? 자, 다음은 밑글에 개요를 작성한 것이다.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구성, 처음, 중간, 끝이고 내용. 자, 선거의 개념. 아까는 우리에게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나는데 여기선 선거의 개념이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출제되면서 조금 내용을 바꿨는데요. 선거 제도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네요. 개념을 설명할 때는 당연히 뭐가 어울리죠? 정의가 어울리죠. 그리고 구성 요소, 이것은 이제 세부적인 요소들로 나눠야 되니까 분석이 적절할 겁니다. 각 나라의 독특한 선거 방법을 설명할 때 이것 때는 당연히 예시를 써야겠죠. 그리고 나라에 따라 선거 방법이 다른 이유니까 인과겠죠. 답은 몇 번이죠?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일시정지하고 풀어봅시다. 풀어보았나요? 설명하는 글쓰기 단계를 고려할 때 그림과 관련된 글쓰기 단계를 말해봅시다. 자, 예전에는 선거를 어떻게 했을까? 과거의 선거 방법도 알아봐야지. 앞으로는 어떤 선거 방법이 있을까? 미래 전망도 찾아볼까? 자, 무엇을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는 것은 자료 조사하기죠. 이게 계획하기하고도 느낌이 비슷한데 계획하기는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설명 대상과 목적과 주제와 예상 독자를 고려하는 부분이지 본격적인 자료 조사는 아닙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하는 글쓰기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말이 비슷한데도 어려워요. 자, 처음에 글감 및 자료 찾기라고 하는 학습 활동은 엄밀히 말하면 두 단계로 나누어서 계획하기와 자료 찾고, 내용 선정하기, 그 다음에 개요 작성하여 설명 방법 설계하기가 내용 조직하기, 설명하는 글쓰기 및 고쳐쓰기가 설명하는 글쓰기, 점검 및 고쳐쓰기의 단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과서 본문은 아니라 예시 답안, 교과서에서 제공한, 출판사에서 제공한 예시 답안도 시험 문제로 활용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만 가볍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거제도 말고요, 지진을 바탕으로 이 교과서 예시 답안인 지진에 대한 글쓰기를 쓴다고 생각해보죠. 설명 대상은 지진이고 목적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전달이고요. 주제는 지진 발생 시의 대피 요령이고 이상 독자는 중학교 2학년 같은 반 친구들입니다. 이걸 대상으로 이제 글을 쓰면 돼요. 지진의 사례, 지진의 원리, 지진 대피 요령 이런 것들을 일단 자료를 충분히 찾았고요.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개요를 짜고 개요를 짜면서 내용에 어울리는 설명 방법을 고려해야 돼요. 설계를 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나라 지진 피해 사례를 얘기하면 돼요. 사례니까 당연히 예시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지진 기록이 나오는 역사서들을 열거의 방법으로 나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서도 있고 저런 역사서도 있다. 역사서 종류가 여러 개일 테니까요. 자, 이게 지진이 나오는 역사서를 정의의 방법으로 나열한다는 틀린 선택지가 출제되었으니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진 대피 요령은 오기 전, 발생했을 때, 멈춘 후. 이것은 순서니까 분석, 단계 분석이겠죠. 그리고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진 대피 요령을 숙지하는 게 왜 중요한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지진 대피 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요령을 잘 알아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이 예시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3-2단원 분석해고 알아봤고요. 자,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